15,000km면 평양에서 발사해서 지구가 둥그니까 최단 거리로 간다고 했을 때 미 동부 플로리다까지도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15,000 얘기하는 것이죠. 충분히 사거리를 확보했다고 보거든. 사거리라는 거는 이제 추진 시스템 관점이거든요. 엔진이 크다 그래서 무턱대고 이거 사거리 15,000km 이상 나간다. 그렇게 안 나갑니다. 왜냐면 탄두 무게, 위에 있는 무게가 무거울수록 사거리는 안 나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후스토리 박병일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 문제 취재한 진성민 기자와 함께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얘기들 좀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진 기자, 네. 제일 궁금한 게요. 북한이 이걸 팍 쏘면 미국 본토까지 갑니까? 그게 제일 궁금한 대목이라서 저도 국내 전문가 여러분을 만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다각도로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네. 여기 한반도에서 미국 워싱턴 DC죠. 거기까지 최단 거리가 한 11,000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네. 근데 북한이 계속 뭐 15,000km 사거리를 확보했다, 뭐 이렇게 선전하잖아요. 왜 그렇게 15,000km까지 뭐 쐈다, 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11,000km는 최단 거리인데 그건 북극을 지나는 경로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구소련이나 이어서 러시아, 중국 등의 혹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북극 주변 알래스카의 미사일 방어망을 촘촘하게 구성해놨습니다. 장거리 식별 레이더 LRDL 같은 것들을 거기다 배치를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기로서 효용이 있으려면 알래스카를 우회해서 미 본토를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 지나가면 이제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방어망이 거기는 촘촘하게 잘 돼 돼 있거든요. 있으니까. 물론 캘리포니아나 최근에는 뭐 하와이에도 강화한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미 본토를 그런 어떤 방어 기지들, 방어망들을 우회해서 가려면 15,000 정도가 북한 입장에서는 필요한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우선 저 11월 18일에 발사한 화성 17형의 고도와 사거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당시 최고 고도가 6,000km였고요. 네. 사거리는 1,000km를 기록한 걸로 북한 당국도 발표했고 한미 네. 양국도 대체로 비슷한 수치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11월에 쏜 거는 만약에 정상각도로 계산한다면은 15,000km가 나와요. 근데 15,000km는 위성으로 우리가 한번 컴파스를 그려서 그 반경을 보면은 정확하게 동부를 넘어서요. 이래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사거리 15,000km를 북한이 확보했다고 일단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비행 거리 측면에서는 대략 한반도에서부터 시작해서 플로리다 남부 정도까지를 도달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방어망을 피해서 미국 동부 플로리다까지 날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려면은 엔진 출력이 상당해야 될 텐데요. 이게 가능한 건 북한이 발사체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른바 백두 엔진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거기에다 클러스팅, 그러니까 묶음 엔진을 구성했다는 건데요. 아, 그걸 화성 17형에 배치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엔진은 좀 원래 RD-250 계열의 엔진이라고 해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서 밀수해서 갖고 온 것을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성공한 거죠. 근데 화성 17형은 화성 15형하고 다른 것이 쌍발 엔진을 2개를 클러스터링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이제 화성 15형이 쌍발 엔진인데 화성 17형은 그 쌍발 엔진 2개를 묶으니까 이제 4개가 되는 거군요. 네, 그걸 클러스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미사일 쏘면 앞에다가 뭐 핵이든 뭐든 얹혀가야 되잖아요. 그럼 더 무거워지잖아요. 네네. 아주 좋은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건데요. 전문가들이 이 사거리 확보라고 말하는 데는 사실 전제가 있더라고요. 발사체만 놓고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 시험 발사에서 탄두 무게가 실제로 얼마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탄두 무게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실제 사거리는 달라질 거란 얘기죠. 아, 엔진이 크다 그래서 무턱대고 이거 사거리 15,000km 이상 나간다. 그렇게 안 나갑니다. 왜냐면 탄두 무게, 위에 있는 무게가 무거울수록 사거리는 안 나오는 거예요. 무거운 걸 안고 가면 못 가는 거죠. 길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분석한 거는 뭐 이 정도 만일에 2.5톤 정도 넣으면 저기면 11,000, 12,000밖에 안 나가요. 그렇게 엔진이 4개짜리를 붙여도. 그러니까 진짜 사거리는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화면은 우리 국방부가 제공한 건데요. 11월 2일에 우리 해군이 동해 북방한계선 남쪽에 떨어진 북한 미사일 잔해를 수거하러 나간 장면입니다. 예. 나흘 걸려서 수중 1700m 아래 가라앉은 잔해 수거에 성공했죠. 그때 그 분단이 처음으로 북한이 이제 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쏴가지고 막 날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게 그때 쏜 그 북한 미사일의 잔해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사일 중에 하나일 건데요. 길이 3m, 폭 2m짜리였습니다. 보시면 러시아어가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미사일이었어요? 이 잔해를 국방과학연구소로 옮겨서 분석해봤다고 해요. 네. 북한이 1980년대에 구소련에서 도입한 SA-5 지대공 미사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소련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사일 잔해를 수거해서 분석하는 것은 미사일의 실체 파악에 매우 중요한 작업인데요. 북한 ICBM의 실체를 검증하려면 네. ICBM도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 실제로 자기들이 쏜 ICBM 잔해를 수거해서 분석을 했나요? 이게 또 ICBM 실체 파악을 어렵게 하는 맹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평가하면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탄착 지점에 거기에 이제 함정을 다 보냅니다. 항공기하고. 그래서 그 탄착된 탄두를 수거를 해.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가져가서 다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함정을 보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이 일본 EEZ 안에 들어가 있걸랑요. 그 얘네들이 일본 EEZ 안으로 들어가겠어? 난리 나겠죠? 그렇죠? 그렇군요. 이제 그럼 북한도 미사일을 쏘고 나서 사후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를 알 수 없다는 얘기네요. 자, 국내 전문가들은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고각 발사가 갖는 맹점이 있는데요. 네. 고각 발사는 사실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도 러시아도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시험할 때. 그런 극단적인 고각 발사는 안 하죠. 근데 얘네들은 지정학적인 위치가 그렇게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만일에 일본을 건너서 만일에 7,000km, 8,000km, 10,000km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되면 이건 뭐 거의 태평양상이 미국 근처로 가잖아요. 이렇게 날아가면 미국이 어떻게 하겠어요? 요격 들어옵니다. 바로. 그렇죠.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정상 각도로 쏘고 싶어도 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선택 쉽지 않은 거죠. 네. 미국 CSIS의 한 전문가는 곧 북한이 정상 각도로 발사를 하는 시험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네. 현재로서는 일단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실체에 대한 검증에도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사거리도 사거리지만 제일 이제 물음표가 네. 재진입 기술. 그러니까 대기권 밖으로 나갔던 미사일이 다시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는 그 기술. 네. 북한이 확보했느냐 이거잖아요. 그 ICBM의 그 핵심적인 기술을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은 갖고 있는 걸로 국제사회는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 북한이 어떨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앞서 고각 발사라서 실체 검증이 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특히 그렇습니다. 고각 발사로다 아무리 테스트 해봐야 얘는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재진입할 때는 거의 수직으로 들어오거든요. 예. 이 대각선으로 들어갈 때 그 환경을 묘사를 해주기가 어렵다. 근데 말이죠. 이게 이제 시험 발사하듯이 이렇게 직각으로 들어갈 때 하고 그다음에 정상 각도로 들어갈 때 하고 이제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요. 이게 뭐 좀 다르나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고각이면 거의 수직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훨씬 더 빠르니까 그 변수가 하나 있고 네. 정상 각도면 20-30도 뭐 이를테면 대각선으로 들어가는데 네. 대각선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훨씬 더 길겠죠. 그런 차이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조건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건데 자 일단 먼저 대기권 재진입이 왜 중요한지부터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네. ICBM은 발사 후에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로 날아가고 고도 1000에서 1500km까지 우주로 치솟았다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하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러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100km 지점인 거죠. 그럼 100km 지점 이하로는 공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ICBM이 마 20 이상 그러니까 음속의 20배 이상의 엄청난 속도로 내려오다 보면 네. 그때 공기와 마찰할 때 8000도까지 엄청난 열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오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정상 각도로 실험을 해봐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궁금한 게요. 이제 물리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질 때가 사실은
더 많은 열을 받을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대신 시간이 짧죠. 아, 그렇군요. 네, 공기와 접촉 시간이 짧죠. 그러니까 이 정삼각도로 들어오게 되면 공기 마찰을 견뎌야 되는 시간이 훨씬 길어진다는 네. 얘기군요. 그 두 개가 어떻게 상쇄되면서 작용할지는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좀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정상각도를 안 해봤으니까 고각으로 들어올 때 어떨지는 뭐 알겠지만 네네. 정상각도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될지는 명확치 않다, 뭐 이런 얘기네요. 네.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한 11월 18일에 일본 자위대 F-15 전투기가 ICBM 낙하 뒤에 하늘에서 촬영한 영상이거든요. 네. 자, 보시면 푸른 하늘에 미사일 연기가 긴 궤적을 남기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연기 또는 뭐 비행 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대기권 재진입 기술 여부에 대한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연기에 대한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엇갈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다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올 때 저렇게 연기가 나면 안 돼요. 저 연기 난다는 건 탄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도 북한은 아직 재진입 기술을 확보 못했다. 열을 견뎌지 못해서 탔을 수도 있지만 그 열을 잘 견디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흔적이 남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나갔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거지 어떤 궤적으로 어떤 형태로 지나갔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양상은 아니거든요. 그 대기권의 재진입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이 탄두에다가 한 발 실느냐, 여러 발 실을 수 있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다탄두 기술이라고 그렇죠. 부르더라고요. 예. 거기에는 MIRV라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 좀 되게 어려운데요. MIRV. 예, MIRV. 예. 다탄두 개별 목표 설정 재진입체라는 뜻인데 네. 이게 전문가들은 이 기술을 확보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다탄두와 그다음에 재진입 기술 이게 분리된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연동이 돼 있는 거거든요. 어떻든 이 재진입 기술이 잘 돼야지만 다탄두도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당장은 지금 다탄두의 실질적인 능력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현재 북한은 이제 액체 연료를 쓰고 있잖아요. 이제 고체 연료화 성공했나요? 액체 연료는 발사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게 대체적인 그렇죠. 평입니다. 근데 그래서 기름 넣을 때 다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체 연료와 달리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이 일단 필요한 시간이 거고요. 걸리니까. 그래서 실전 운영성 면에서는 고체 연료가 더 낫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물론 액체 연료도 장점이 있지만 네. 그래서 고체 연료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일단 북한은 액체랑 고체를 지금 동시에 병행하고 있다라는 게 맞고요. We have a very limited idea of what the timeline might be by which they could develop solid fuel for their ICBMs. Certainly they want it, however, because it would make the missiles more survivable because they could be rolled out and launched quite quickly as opposed to the current liquid fuel ICBMs they have, which are much more vulnerable. Yeah, much more vulnerable on the ground to attack. 북한은 이달 들어 고체 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2발을 쐈는데 네. 이것도 고체 연료와 시도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 뉴스토리에서는요. 북한이 올 들어서 그 가장 많은 미사일을 발사했던 이유가 뭐고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북한이 핵을 실은 미사일을 쐈을 경우에 막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요. 우리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핵 무장론에 대한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릴까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후스토리였습니다.